단 48시간 만에 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쏟아부은 최첨단 미사일들이 하늘에서 고철 더미가 되어버린 순간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대 강대국들이 힘을 과시할 때 모두가 놓치고 있던 단 하나의 변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이란도 아닙니다. 이 미친 전쟁의 판을 뒤집어 엎은 진짜 주인공,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40년 동안 제약이라는 사슬에 묶여 숨죽였던 한국의 기술이 단 한 번의 해제로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된다며 경악한 이 사건. 도대체 한국은 전장에서 무슨 짓을 벌인 걸까요?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하트만입니다. 베를린 국제안보연구소에서 20년째 현대전 이론을 가르치고 있죠. 오늘 아침 강의실 문을 열자마자 학생들의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48시간 전 발발한 미국, 이란 전쟁 소식이 모두의 스마트폰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CNN 속보를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란의 첫 공격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발표한 전황 지도가 떠올랐어요. 붉은 점들이 페르시아만 전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여 화면을 응시했죠. 제가 마커를 집어들자 강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이럴 때였어요. 지금이 바로 그들의 세계관을 뒤흔들 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칠판에 큰 글씨로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키메이커.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전쟁 분석 강의에서 왜 영화 매트릭스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미사일을 더 많이 쏘느냐가 아니라 누가 전쟁의 문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느냐라고요. 앞줄에 앉은 독일 학생 슈테판이 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미국 아니냐고 물었죠.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뒷줄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의 주인공이지만 키메이커는 아니라고 답했죠. 그러자 프랑스에서 온 학생 마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란이냐고요.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속삭였어요. 저는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순간을 수도 없이 만들어왔지만 오늘만큼 강렬했던 적은 없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었어요. 지도 위 특정 지점을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서울. 학생들의 눈이 커졌죠. 저는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이번 전쟁의 판을 쥔 나라는 미국도 이란도 아니라고요.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어요. 3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죠. 웃음은 전염됐습니다. 뒷줄에서 시작된 키득거림이 앞줄까지 번져나갔어요. 영국에서 온 학생 제임스는 대놓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무슨 키메이커냐는 반응이었죠. 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원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슈테판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무기체계에 의존하는 나라 아니냐고 따졌죠. 자체 기술력도 없고 전쟁 경험도 70년 전이 마지막이며 방산 수출도 최근에야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전쟁의 키를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히 그 편견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여러분이 한국을 무시하는 바로 그 이유가 한국이 이 전쟁의 핵심 변수가 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조롱에서 의아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예산 보고서가 떴어요. 저는 핵심 문장에 레이저를 고정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어체계 구축의 한계. 학생들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미사일 수가 아니라고요. 바로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이지스함 한 척이 하루 소모하는 요격 미사일 비용을 계산해서 보여줬어요. 8억 달러. 학생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루 비용이 1조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그런데 이란의 공격용 드론과 미사일 제작 비용은 그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돈이 많지 않냐고 반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요. 미국은 돈이 많죠. 하지만 전쟁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지금 미국의 지갑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죠.
매일 수십 발의 저가 무기를 쏘면서 미국이 수백억 달러를 태우게 만들고 있다고요.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죠. 저는 바로 그 질문을 기다렸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첫째, 요격을 포기하고 피해를 감수한다. 둘째,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꾼다. 학생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방산 기업들의 수출 계약 목록이었어요. 천궁2, 철매2, 아크, 비우. 학생들은 생소한 이름들을 멍하니 쳐다봤죠. 저는 각 무기 옆에 숫자를 적어 나갔습니다. 요격률 90%, 발당 비용 400만 달러, 생산 리드타임 6개월. 미국 무기와 비교했을 때 비용은 4분의 1 납기는 절반이었습니다. 슈테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낫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죠. 저는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더 낫다고 한 적 없다고요. 다만 이 전쟁의 맥락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대국의 무기는 완벽하지만 비싸고 느리다고요. 한국의 무기는 충분히 좋으면서 빠르고 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은 최고의 무기가 이기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무기가 이긴다고요.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칠판에 적었어요. 지속 가능성이 곧 생존이다. 분필 끝이 칠판을 긁는 소리만이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50분이 지났네요. 학생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롱은 사라졌지만 확신도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죠. 저는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국이 어떻게 이 위치에 올랐는지 보여주겠다고요. 40년간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화면 속 한국 무기 목록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미소 지었죠.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세계관이 뿌리부터 흔들릴 차례였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예상했던 풍경이 펼쳐졌어요. 학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죠. 누군가는 한국방산 기업 웹사이트를 띄워놨고 누군가는 군사포럼의 댓글창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이후 그들은 분명 나름의 반박 논리를 준비해왔을 겁니다. 공기가 팽팽했어요. 전쟁터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저는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시간 이후 한국 무기에 대해 조사해본 사람 있느냐고요. 저는 슈테판을 지목했어요. 그는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며 노트북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무기 관련 해외 포럼 게시글들이 빼곡했죠. 슈테판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검증해봤다고요.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천궁이든 철매든 전부 최근 몇 년 사이 개발된 무기일 뿐이며 실제 전쟁에서 써본 적도 없다고 덧붙였죠.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인정하자 슈테판의 어깨가 더 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다고 말했어요. 실전 검증이 없다는 건 2022년까지의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덧붙였죠.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프로젝터를 켜자 화면에 폴란드 국방부 공식 보도자료가 떴어요. 2023년 7월 체결된 K2 전차 및 천궁2 통합 계약서였죠. 총액 140억 달러. 학생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핵심 조항을 가리켰어요. 6개월 내초도 물량 인도라는 문구였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주문부터 인도까지 최소 2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죠. 마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빨리 준다고 좋은 무기는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어요. 맥도날드가 빠르다고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는 비유까지 덧붙였습니다. 교실에서 웃음이 터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치 있는 비유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전쟁터에서 배고픈 병사에게 3시간 뒤, 올 코스 요리와 10분 뒤, 올 햄버거 중 뭐가 필요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는 화면을 전환했죠. 우크라이나 전쟁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2022년 2월 침공 개시, 3월 서방 무기 지원 약속, 6월 실제 인도 시작. 4개월의 공백이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그 4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잃었는지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우크라이나 상황이고 미국은 다르지 않냐고 따졌죠.
미국은 이미 충분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페르시아만 지도를 다시 띄웠어요. 미 중부사령부가 배치한 전력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이지스함 5척, 패트리어트 포대 12개, SM-3 요격 미사일 240발. 학생들은 숫자를 쳐다봤죠. 이란의 미사일 재고를 옆에 표시했습니다. 샤헤드 드론 2000기 이상, 파테흐 110 미사일 500발 이상, 호르무즈-2 순항 미사일 300발 이상. 수치가 비교되는 순간 학생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가진 요격 미사일로는 이란의 첫 공격 물량도 막기 어렵다고요. 2차, 3차 공격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슈테판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여전히 도전적이었어요. 그럼 미국이 생산 속도를 높이면 되지 않냐고 물었죠.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이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미국 주요 방산업체들의 연간 미사일 생산량이었죠. 패트리어트 연 240발, SM-6 연 125발, 사드 연 48발. 숫자 옆에 한국 업체들의 생산량을 병기했습니다. 천궁2 연 500발 이상, 철매2 연 800발 이상.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만든다는 사실에 당황한 표정들이었죠. 마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한국 방산업체가 록히드 마틴보다 생산 능력이 뛰어날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 뭔가 조작된 수치일 거라고 의심했죠. 저는 차분하게 출처를 보여줬습니다. SIPRI 연례보고서,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미 국방부 산업기반 평가보고서. 모두 공식 문서들이었어요.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설령 수치가 맞다 해도 품질이 다르지 않냐고 따졌어요. 양이 많다고 좋은 무기는 아니라고 주장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을 전환했죠. 폴란드 국방부 시험평가 결과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천궁2가 동시다발 목표물을 요격하는 장면이었어요. 8개 표적이 동시에 날아오고 8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요격률 100%. 학생들은 숨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죠. 영상이 끝나자 저는 비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패트리어트 PAC-3의 요격률은 87%였다고 설명했어요. 슈테판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의 시험 결과일 뿐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요. 그래서 여러 번 했다고 답했죠. 화면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에서 실시된 총 17차례 시험평가 결과를 나열했습니다. 평균 요격률 92%. 학생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들고 큰 글씨로 적었죠. 기술 격차는 좁혀졌다. 학생들은 멍하니 칠판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1990년대만 해도 한국과 미국의 무기 성능 차이는 20년 이상이었다고요. 2000년대는 10년, 2010년대는 5년. 그리고 지금은 거의 동급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급이라는 건 과장이라고 반박했어요. 미국은 여전히 F-35를 만들고 한국은 겨우 FA-50 경전투기를 만드는 수준 아니냐고 따졌죠. 저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바로 그 편견이라고 답했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한국을 2000년대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면에 KF-21 보람의 개발 일정을 띄웠습니다. 2026년 양산 시작 예정. 성능은 4.5세대 전투기 최상위권. F-35보다 한 세대 낮지만 가격은 3분의 1이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F-35 대신 KF-21을 선택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 60대, UAE 40대 계약. 학생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제임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래도 결국 미국 기술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한국이 만드는 무기는 전부 미국 부품과 기술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전까지는 맞는 말이었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K2 전차의 국산화율 변화 추이였어요. 초기형 87%, 현재형 95%. 천궁2는 92%, 철매2는 89%. 숫자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엔진, 레이더, 사격 통제 장치, 심지어 반도체까지 전부 한국산이라고요. 미국 부품은 이제 10% 미만이라고 덧붙였죠. 슈테판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럼 왜 한국은 아직도 미국 동맹에 의존하냐고 소리쳤어요.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면 독자 노선을 걸어야 하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학생들이 숨죽이고 제 반응을 기다렸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이라고 답했어요. 한국은 기술적으로 독립할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맹 안에 있으면서 무기를 파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라고요. 미국은 한국을 견제할 수 없고 한국은 미국 시장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덧붙였죠.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칠판에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미국 무기 수출 금지 국가들을 표시했어요. 이란, 러시아, 북한, 쿠바, 시리아. 그리고 한국 무기 수출 국가를 표시했습니다. 폴란드, 사우디, UAE, 이집트, 터키. 겹치지 않는 두 개의 원이 그려졌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팔 수 없는 곳에 판다고요. 경쟁이 아니라 보완이라고 말했어요. 두 마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결국 미국 허락하에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락이 아니라 묵인이라고 정정했어요. 미국은 한국을 막을 명분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죠. 오히려 한국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팔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맹 결속 강화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학생들은 여전히 화면과 칠판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조롱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커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다음 시간엔 한국이 왜 이렇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는지 보여주겠다고요. 40년간 감춰진 비밀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슈테파는 노트북에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고 마리는 스마트폰으로 통화 중이었어요. 제임스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확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고요. 이제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학생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 화면엔 각종 군사 데이터와 통계 자료들이 빼곡했죠. 누군가는 한국방산 수출 계약서를 출력해왔고 누군가는 SIPRI 보고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이후 그들은 분명 더 깊이 파고들었을 겁니다.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슈테판이 손을 들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들어올렸죠. 화면에는 미국, 이란 전쟁 개전 이후 8일간의 교전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 횟수 230회, 미국의 요격 성공률 94%, 격추된 드론 180기.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슈테판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않냐고요. 요격 성공률 94%면 거의 완벽한 방어 아니냐고 따졌죠. 한국 무기가 필요하다는 교수님 주장은 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엔 다시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들고 큰 숫자 하나를 적었죠. 94%. 학생들이 주목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훌륭한 수치라고요. 실제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요격 성공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슈테판의 어깨가 펴졌죠. 하지만 저는 바로 옆에 다른 숫자를 적었습니다. 6%.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6%는 실패율이라고요. 230발 중 14발이 목표물에 도달했다고 말했죠. 겨우 14발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14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프로젝터를 켜자 페르시아만 미군 기지 피해 현황이 떴어요.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활주로 3곳 파손, 바레인 해군기지 보급창고 1동 파괴, 이지스함 USS 칼빈슨 갑판 손상. 사진들이 하나씩 넘어갔죠.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 마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겨우 14발로 이 정도 피해를 입혔다니 믿기지 않는다고요. 저는 칠판에 계산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 복구 비용 1개소당 500만 달러, 보급창고 재건 비용 2천만 달러, 함정 수리 비용 추정 8천만 달러. 합계를 적었어요. 1억 500만 달러. 학생들이 숨을 들이켰죠. 저는 옆에 또 다른 숫자를 적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제작 비용 총액 1150만 달러. 제임스가 벌떡 일어나며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1천만 달러로 1억 달러 피해를 입혔다는 건 계산이 틀렸을 거라고 주장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계산은 정확하다고 답했어요.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피해액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설명했죠.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미국의 방어비용 분석표가 나타났어요.
SM-3 요격 미사일 발당 단가 1,000만 달러, 발사된 미사일 수 78발, 총 지출액 7억 8천만 달러.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미국은 방어하는 데만 8억 달러를 썼고 이란은 공격하는 데 1천만 달러를 썼다고요. 비용 비율이 80대 1이라고 말했죠. 슈테판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여전히 반박했어요. 그래도 미국은 이길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계속 쏘면 된다고 주장했죠.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지속성. 학생들이 주목했어요. 전쟁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라톤이라고 강조했죠. 이란은 지금 속도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구력 경쟁을 걸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미국의 자원을 갉아먹는 전략이라고요. 학생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미국의 요격 미사일 재고 변화 추이였어요. 개전 전 1200발, 8일 후 현재 1122발. 78발 감소. 학생들은 별로 큰 감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옆에 생산 속도를 표시했습니다. 월 평균 생산량 20발. 학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리가 작게 소리쳤습니다. 하루에 약 10발씩 쓰는데 한 달에 20발밖에 못 만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다고 답했어요. 이 속도라면 60일 안에 재고가 바닥난다고 계산했죠. 물론 미국이 생산 라인을 증설할 수 있지만 그건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유럽 동맹국들한테 빌리면 되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유럽 주요국들의 요격 미사일 보유량을 보여줬습니다. 영국 180발, 프랑스 160발, 독일 140발, 이탈리아 100발. 전부 합쳐도 600발이 채 안 됐죠. 그리고 그들도 자국 방어를 위해 최소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칠판에 큰 원을 그렸습니다. 안에 숫자를 적었어요. 서방 전체 요격 미사일 가용 물량 약 2,000발. 그 옆에 또 다른 원을 그렸죠. 이란 및 동맹국 추정 공격용 미사일 보유량 약 5,000발 이상. 두 원의 크기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학생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슈테판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럼 전쟁에서 질 거란 얘기냐고 소리쳤어요. 미국이 전쟁에서 진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이긴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도표를 띄웠습니다. 전쟁 수행 방식의 두 가지 모델이었어요. 모델 어는고가 요격 체계 중심, 모델 B는 중가 다층 방어 체계. 학생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모델 어는 현재 미국 방식이라고요. 완벽하지만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델 B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한국식 모델이라고 설명했어요. SM-3 같은 최고급 무기는 최소한만 쓰고 대신 천공이나 철매 같은 중급 무기를 대량으로 배치한다고요. 요격률은 94%에서 88%로 조금 떨어지지만 지속 가능성은 3배 이상 올라간다고 덧붙였죠. 마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88%면 12%가 뚫린다는 건데 피해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인정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60일 동안 94% 방어하다가 무너지는 것과 180일 동안 88% 방어하는 것 중 어느 게 나았냐고 되물었어요. 학생들이 침묵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죠. 제임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80일이 낫겠네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바로 그거라고 답했습니다. 전쟁은 완벽함의 경쟁이 아니라 지속성의 경쟁이라고 강조했죠.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두 시나리오를 비교한 그래프였어요. 시나리오 1은 미국만의 방어체계, 시나리오 2는 미국과 한국 무기 혼합체계. 60일 시점에서 시나리오 1은 재고 고갈로 방어율이 급락했습니다. 반면 시나리오 2는 완만하게 유지됐죠. 180일 시점에서도 70% 이상 방어 능력을 유지했어요. 슈테판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중얼거렸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저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충분히 좋고 오래가는 것. 분필 끝이 칠판을 긁는 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3일 전 발표한 긴급 구매 계획이 떴어요. 한국산 천공2 12개 포대, 철매2 500발, 총액 28억 달러. 긴급 계약이라 납기는 3개월. 학생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리가 작게 말했어요. 결국 미국도 한국 무기를 산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답했어요. 미국은 자존심을 버리고 생존을 택했다고 설명했죠. 그게 바로 한국이 이 전쟁의 키메이커가 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1시간이 지났네요. 학생들은 노트북 화면과 칠판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조롱은 완전히 사라졌고 반발도 약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의문이 남아있는 표정들이었죠.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빨리 이 위치에 올랐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커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고요. 숫자가 아니라 실제 전투 데이터로 증명하겠다고 예고했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듣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슈테파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마리는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를 읽고 있었어요. 제임스는 천공 시스템 사진을 확대해서 보고 있었죠. 복도를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제 결정타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사흘 뒤 강의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둔 채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지난 시간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꺼가 프로젝터에 꽂았어요. 오늘 보여줄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화면에 문서 하나가 떴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기밀 해제 보고서였어요. 2024년 10월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실전 배치 테스트 결과였죠. 학생들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제목을 읽었어요. 천공2 시스템 긴급 작전 투입 평가. 마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실전이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4년 가을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 30km 지점까지 미사일을 날렸다고 설명했어요. 우발적 오발인지 의도적 도발인지는 불명확했지만 폴란드는 즉각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죠. 문제는 패트리어트 시스템 배치까지 48시간이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천공2 이동 배치 사진이 나타났어요. 트럭 6대가 들판에 도착해서 12분 만에 레이더를 펼치고 발사대를 세우는 연속 사진이었죠.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제임스가 속삭였습니다. 12분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작전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2203 레이더가 접근 중인 물체 포착. 2204 미사일로 식별. 2205 자동 요격 시퀀스 개시. 2206 요격 미사일 발사. 2207 목표물 격추 확인.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슈테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4분 만에 격추했다고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으로 촬영된 화면이었어요. 하늘에서 빛나는 점 하나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고 있었죠. 그걸 향해 아래서 또 다른 빛이 솟구쳤습니다. 2초 뒤 하늘에서 섬광이 터졌어요. 폭발음이 강의실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움찔했죠. 화면을 멈췄습니다. 폭발 지점을 확대했어요.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요격고도 15km, 착탄 예정 지점으로부터 23km 떨어진 지점에서의 요격이었다고요. 만약 못 막았다면 폴란드 마을 하나가 날아갔을 거라고 덧붙였죠. 마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패트리어트도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그 시각 바르샤바에 있었다고 답했죠. 긴급 이동 명령을 받았지만 도착까지 3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궁은 이미 현장에서 20km 떨어진 곳에 대기 중이었고요. 다음 문서를 띄웠습니다. 사우디 반공군 실전 보고서였어요. 2025년 2월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 대응 기록이었죠.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동시에 7발이 날아왔다고요. 서로 다른 방향에서 거의 같은 시각에 발사된 포화 공격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7개의 궤적이 서로 다른 각도로 리야드를 향하고 있었어요. 붉은 점으로 표시된 예상 착탄 지점들이 도심 곳곳에 찍혀 있었죠.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막기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년 전이라면 맞는 말이었을 거라고 답했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사우디 방공센터의 CCTV 화면이었어요. 장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모니터엔 7개의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교가 뭔가 외치자 다른 장교들이 일제히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야외 발사대에서 미사일들이 연속으로 솟구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정확히 7발이었어요. 발사 간격은 각각 3초. 학생들은 숨도 쉬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죠. 하늘에서 섬광들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7개 모두. 슈테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부 격추했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발 중 7발 모두라고 확인했죠. 요격률 100%.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리가 물었어요. 이게 천궁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매2라고 답했죠.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철매2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 분석표였어요. 동시 추적 가능 목표수 64개, 동시 교전 가능 목표수 16개, 목표 전환 소요 시간 0.8초. 숫자들이 나열됐죠.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이지스함 수준 아니냐고요. 저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답했어요. 차이가 있다면 철매는 육상 배치라 이동이 자유롭다고 설명했죠. 이지스함은 바다에만 있지만 철매는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은 말없이 화면을 쳐다봤어요. 다음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UAE 공군 작전 일지였어요. 2025년 6월 이란 지원 민병대의 드론 때 공격 대응 기록이었죠. 드론 숫자가 표시됐습니다. 43기. 학생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요격 무기 목록이 나왔죠. 비호 자주대공포 4문. 슈테판이 손을 들었습니다. 4문으로 43기를 막는다고요?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배치된 비호가 보였어요. 포탑이 빠르게 회전하며 하늘을 향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죠. 타타타타탕. 30mm 기관포가 불을 뿜었어요. 하늘에서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추락하는 물체들이 화면 곳곳에서 보였어요. 비호는 멈추지 않았죠. 포탑이 좌우로 회전하며 계속 사격했습니다. 20초 뒤 하늘이 깨끗해졌어요. 학생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 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부 격추했냐고요? 저는 보고서를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요격 성공 42기, 미요격 1기. 하지만 그 일기는 연료 소진으로 자체 추락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실질적으로는 100% 방어였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지 않는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비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C-RAM 시스템이 소모한 탄약 숫자였어요. 평균 1200발. 비호는 240발을 썼다고 표시했죠.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슈테판이 물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기술 설명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형 사격 통제 시스템의 핵심이었어요. AI 기반 탄도 예측, 실시간 바람 보정, 표적 우선순위 자동 배정. 학생들은 용어들을 따라 읽었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조준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계산한다고요. 명중률이 85%를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사례를 꺼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기록이었어요. 루마니아 해군 훈련 일지였죠. 2025년 9월 흑해에서 실시된 대함 미사일 방어 훈련 결과였습니다. 학생들이 화면에 집중했어요. 저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시나리오 설명이 나왔습니다. 해상 20km 거리에서 초음속 대함 미사일 4발 동시 발사, 방어 시간 45초. 학생들이 긴장했어요.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45초면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사용된 무기를 가리켰습니다. 해공 함대공 미사일.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군함 갑판에서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되는 장면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발이 날아갔죠. 카메라가 하늘을 비췄습니다. 섬광 4개가 거의 동시에 터졌어요. 4발 모두 요격됐습니다. 타이머를 보여줬어요. 38초. 강의실이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슈테판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마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저으며 뭔가 중얼거렸죠. 저는 프로젝터를 껐습니다. 칠판에 문장 하나를 적었어요. 실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조롱도 의심도 반발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충격과 인정뿐이었죠. 다음 시간엔 여러분의 마지막 질문에 답하겠다고요. 왜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말이죠. 이틀이 지나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느낌이 달랐어요. 학생들은 여전히 일찍 와 있었지만 표정이 복잡했죠.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생각을 정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논문을 출력해왔고 누군가는 태블릿에 메모를 빼곡히 적어놓았어요. 마지막 저항을 준비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슈테판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권을 줬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노트북을 펼쳤죠. 화면에는 MIT 국제안보연구소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선명했어요. 미국 군사기술 패권의 지속 가능성 분석. 슈테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준 실전 데이터는 인상적이었다고요. 하지만 그건 전부 단기 성과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장기적 기술 우위는 여전히 미국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 다시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슈테판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핵심 원천 기술은 미국 것이라고 주장했죠. 반도체 설계, 고급 센서, 스텔스 코팅, 엔진 기술. 이 모든 게 결국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리가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F-22 랩터를 예로 들었죠. 1990년대 개발됐지만 여전히 세계 최강 전투기라고 주장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따라잡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 격차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좋은 지적이라고 인정했어요. F-22는 정말 대단한 전투기라고 말했죠.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F-22가 지난 10년간 실전에서 몇 대 격추당했냐고요.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슈테판이 대답했습니다. 한 대도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요. 그런데 왜 없는지 아냐고 되물었죠.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예 실전에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학생들이 술렁였어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F-22는 너무 비싸고 귀해서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다고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미 공군 전투기 작전 투입 통계가 떴어요. 시리아 내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모든 분쟁 지역에서 가장 많이 투입된 기종이 표시됐죠. F-16, F-15, A-10, F-22는 목록 맨 아래 있었습니다. 투입 횟수 27회. 학생들이 숫자를 쳐다봤어요. 비교를 보여줬습니다. F-16 투입 횟수 8,400회. 차이가 300배 이상이었죠. 마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F-22가 전략 자산이라서 그렇다고 반박했어요.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거라고 주장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고 답했어요. 칠판에 단어를 적었습니다. 사용 불가능한 최강. 학생들이 주목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최고의 무기가 실전에서 못 쓰면 무슨 의미냐고요. 전쟁은 박물관이 아니라고 말했죠. 실제로 쏘고 맞추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미국이 F-35를 만든 이유가 뭐냐고 소리쳤어요. F-35는 대량 생산되고 수출도 활발하다고 주장했죠. 이게 바로 미국이 기술과 실용성을 모두 잡은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F-35 이야기를 해보자고 답했죠.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F-35 개발 비용 총액 1조 7천억 달러, 개발 기간 20년, 양산 단가 대당 8천만 달러. 숫자가 나열됐어요. 학생들이 숫자를 읽었습니다. 옆에 KF-21 데이터를 병기했습니다. 개발 비용 총액 88억 달러, 개발 기간 9년, 예상 양산 단가 대당 6,500만 달러. 슈테판이 중얼거렸습니다. 비용이 200분의 1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성능을 크게 타협하지 않고서요. 마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F-35는 5세대고 KF-21은 4.5세대 아니냐고 따졌어요. 세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죠. 저는 인정했습니다. 맞다고요. 하지만 그 0.5세대 차이를 위해 20배 비용을 지불할 국가가 얼마나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화면에 수출 계약 현황을 띄웠습니다. F-35 해외 구매국 9개국, KF-21 계약 협상국 12개국. 제임스가 반박했어요. 아직 협상 단계일 뿐이라고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확정 계약서들이 나타났죠. 사우디 60대, UAE 40대, 이라크 30대.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슈테판이 책상을 치며 그래도 스텔스 기술은 미국만 갖고 있지 않냐고 소리쳤어요. 한국은 아직 완전한 스텔스기를 못 만든다고 주장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맞는 말이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필요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새로운 분석표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20년간 발생한 분쟁 60건 중 스텔스기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경우였어요.
숫자가 표시됐죠. 3건.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에서 필요한 건 스텔스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화력이라고요. 마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최첨단 기술 개발은 의미 없다는 말이냐고 따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미 있다고 답했죠.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건 최첨단이 아니라 적정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칠판에 문장을 적었어요. 충분히 좋고 충분히 많이. 제임스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승자는 미국이라고 소리쳤어요. 이란과의 전쟁도 미국이 이길 거라고 주장했죠. 한국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조연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이 동조했어요. 분위기가 다시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며 학생들이 숨죽이고 제 반응을 기다렸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다고요. 미국이 이긴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전쟁 시뮬레이션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시나리오 1은 미국 무기만 사용, 시나리오 B는 한국 무기 혼합 사용. 양쪽 모두 미국 승리로 끝났죠.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1은 91, 총 비용 2,800억 달러. 시나리오 B는 181, 총 비용 1,200억 달러. 슈테판이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은 2배지만 비용은 절반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를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죠. 전쟁 후 10년간 국방비 추이 예측이었습니다. 시나리오 A 이후 미국 국방비는 급증했습니다. 소진된 무기 보충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죠. 시나리오 B는 완만하게 증가했어요. 한국 무기 재구매가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0년 누적 차이는 8천억 달러. 학생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국 한국이 필요하다는 얘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수라고 답했어요. 미국이 이기는 건 맞지만 한국 없이는 너무 비싸다고 설명했죠. 제임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50분이 지났네요. 학생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진짜 비밀을 공개하겠다고요. 한국이 어떻게 이 위치에 올랐는지 말이죠. 사흘 뒤였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학생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조롱도 반발도 아닌 순수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은 진심으로 답을 원하고 있었고 한국이 대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랐는지 절실히 이해하고 싶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프로젝터를 켜자 화면에 연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75년부터 2025년까지 50년의 시간이 한눈에 펼쳐졌죠. 학생들은 일제히 화면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저는 1975년을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해에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슈테판이 물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고요? 미국 의회의 결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전면 금지한 협정이었죠.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상은 제작조차 불가능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마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왜 미국이 동맹국을 막았냐고 물었죠. 저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냉전 시대였다고 말이죠.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로 나아갈까 두려워했고 그래서 미사일 기술 자체를 뿌리부터 봉쇄해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한국은 40년 동안 미사일을 전혀 만들지 못했다는 건가요?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표 위에 붉은 마커로 긴 선을 그어나갔습니다. 1975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37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이 긴 세월 동안 한국에는 미사일 주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죠. 모든 미사일은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사거리는 철저히 제한됐으며 독자적인 기술 개발은 원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슈테판이 다급하게 손을 들어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은 천공인이 철맨이 하는 걸 만들 수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야말로 오늘의 핵심이라고 말이죠. 화면을 전환하자 1980년대 한국방산연구소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낡고 초라한 건물, 형편없이 좁은 실험실,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연구원들. 사진 속 그들은 젊었지만 눈빛만큼은 무섭도록 강렬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들은 실제로 만들 수는 없었지만 연구만큼은 멈추지 않았다고요. 쏠 수는 없었지만 설계도만큼은 끊임없이 그려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이해하려 애쓰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자 1990년대 컴퓨터 시뮬레이션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미사일 궤적 계산식들, 복잡한 추진체 연소 분석 그래프, 정밀한 유도 시스템 알고리즘 등 모든 것이 디지털 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이었죠. 마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실제로는 안 만들고 컴퓨터로만 했다는 거냐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렇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어들고 또박또박 문장을 적어나갔습니다. 제약은 축적의 다른 이름.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판에 고정됐어요. 저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이 40년간 한국을 막았던 건 엄연한 사실이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그 긴 세월 동안 멈춰 서 있지 않았다고, 오히려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고 강조했죠. 새로운 통계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방산연구소의 학술 논문 발표 건수였어요. 1980년 겨우 15건, 1990년 89건, 2000년 234건, 2010년에는 무려 612건. 그래프선이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치솟았죠. 제임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만들지도 못하면서 연구는 미친 듯이 했다고요. 저는 그의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고 인정하며 레이저 포인터로 연표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어요. 2012년이었죠. 이 해를 기점으로 모든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사거리 제한이 단번에 300km로 확대된 거였어요. 학생들은 숨죽인 채 화면 속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휴대판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겨우 120km 늘어난 것뿐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숫자의 표면만 봐서는 안 된다고, 그 이면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300km면 북한 전역을 완전히 타격권 안에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었다고 덧붙였어요. 화면을 빠르게 전환하자 2012년 이후 한국 미사일 개발 타임라인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타났습니다. 2013년 현무3 실전 배치, 2014년 천공 양산 개시, 2015년 해성 대한 미사일 수출 승인. 개발 속도가 경이로울 정도였죠. 마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걸 만들어냈냐고요.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만든 게 아니라 꺼낸 것뿐이라고요. 학생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저는 천천히 핵심을 풀어나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은 설계도를 수백, 수천 장씩 그려놓고 있었다고요. 컴퓨터 안에는 이미 완성된 무기들이 출시 명령만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제약이 풀리는 순간 그들은 단지 그것들을 현실 세계로 꺼내기만 하면 됐던 겁니다.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40년간 감옥에 갇혀 지내던 사람을 상상해보라고요.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매일같이 운동하고 공부하며 자신을 단련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죠. 출소하는 순간 폭발적인 에너지로 세상을 놀라게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고 강조했어요. 새로운 그래프를 화면 가득 띄웠습니다. 기술 격차 변화 추이를 시각화한 자료였어요. 2012년 시점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기술 격차는 무려 15년이나 벌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 간격이 무서운 속도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0년, 2018년 5년, 2022년에는 고작 2년. 그래프의 두 선이 서로를 향해 빠르게 접근하는 모습이 극적이었어요. 슈테파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임스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좁혀졌을 뿐이지 완전히 따라잡은 건 아니지 않냐고 따져 물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SIPRI 평가 보고서가 화면에 나타났죠. 특정 분야별 기술 수준을 직접 비교한 상세한 표였습니다. 고체 추진제 기술 부문 한국 98점 대 미국 100점, 유도, 정밀도 부문 한국 96점 대 미국 100점, 그런데 대량 생산 능력 부문에서는 한국 105점 대 미국 100점.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모두가 마지막 숫자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한국이 미국을 역전했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마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저는 칠판으로 다시 걸어가 분필로 단어 하나를 힘주어 적었어요. 집중.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단어에 모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을 풀어나갔습니다. 미국은 수백 가지 무기체계를 동시에 개발한다고요. 전투기부터 항공모함, 전차, 미사일,
군사위성, 무인기까지. 엄청난 자원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반면 한국은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강조했어요.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 딱 이 두 분야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었다고요. 40년 동안 만들지 못했던 바로 그 분야의 말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특정 영역에서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새로운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현무5 탄도미사일 개발 전 과정이었어요. 2018년 설계 착수, 2020년 시제품 완성, 2022년 실전 배치까지 총 4년. 화면 옆에 미국의 유사 프로젝트 평균 소요 시간을 병기했습니다. 12년. 슈테파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3배나 빠르다고요. 저는 그 이유를 명쾌하게 풀어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었다고요. 설계도는 2010년에 완성돼 있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수천 번 반복됐으며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점은 이미 파악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약이 완전히 풀린 순간 그저 마지막 단계인 실물 제작과 시험만 진행하면 됐던 겁니다. 미국이 백지에서 시작해 모든 단계를 밟아가는 동안 한국은 사실상 마지막 퍼즐 조각만 끼워 넣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임스가 다시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40년이라는 시간만큼은 그 어떤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칠판 위에 새로운 숫자를 또박또박 적어나갔습니다. 1975년부터 2015년까지. 정확히 40년이었어요. 이 긴 세월 동안 한국의 수많은 연구원들이 쌓아올린 방대한 데이터, 수없이 반복한 실패 속에서 얻은 교훈, 끊임없이 개선해온 정밀한 설계도. 이 모든 것이 무형의 자산으로 축적되어 왔다고 역설했습니다. 마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시간 그 자체가 기술로 변환된 거라고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렇게 축적된 귀중한 자산을 전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는 40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한국 무기를 구매하기만 하면 됐죠. 사우디도 UAE도 루마니아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벽시계를 힐끗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50분이 흘렀네요. 학생들은 경외감 가득한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며 조용히 말했죠.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변화가 전쟁의 미래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는지 보여주겠다고요. 이틀 뒤 강의실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롱도 의심도 사라진 자리에 무언가를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열망만이 남아있었죠. 슈테파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마리는 두꺼운 노트에 빼곡히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제가 들어서자 화들짝 고개를 돌렸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크게 펼쳐졌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집어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정의하겠다고요. 학생들은 숨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하나씩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이었어요. 마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아졌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2025년 기준 총 27개국. 숫자가 화면 중앙에 크게 떴습니다. 슈테판이 놀란 표정으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5년 만에 27개국이나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4년 8개월이라고요. 2020년 8월부터 계산하면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패턴이라고 강조했어요. 화면을 전환하자 국가들이 색깔별로 분류되어 나타났습니다. 붉은색은 나토 회원국, 파란색은 중동 산유국, 녹색은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 제임스가 패턴을 파악했는지 중얼거렸습니다. 전부 미국 동맹국들이라고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통찰을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큰 글씨로 문장을 적어 나갔어요. 한국은 미국 체제 안에서 움직인다. 학생들이 주목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죠. 한국은 미국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보완한다고요. 미국이 채울 수 없는 틈새를 정확히 파고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도표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무기 vs 한국 무기 비교였어요. 성능,
가격, 납기, 정치적 조건. 4가지 항목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죠. 마리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데이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성능은 미국이 근소하게 우위, 하지만 가격은 한국이 3040% 저렴, 납기는 한국이 23배 빠름, 정치적 조건은 한국이 훨씬 유연함. 슈테판이 마지막 항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치적 조건이 뭐냐고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무기를 팔 때는 인권 기록을 따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도를 제한한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조건이 훨씬 느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게 좋은 건지 의문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현실의 문제라고요. 사우디는 미국 무기를 사고 싶어도 의회가 막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한국 무기는 계약서에 서명하면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어요. 화면에 새로운 개념도가 나타났습니다. 피라미드 구조였어요. 맨 위에는 미국, 그 아래 한국, 그 아래 유럽 국가들.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구조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천천히 풀어나갔습니다. 이건 기술 수준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라고요. 레이저 포인터로 피라미드 꼭대기를 가리켰습니다. 미국은 최첨단을 담당한다고 설명했어요. F-35, 이지스함, 핵잠수함처럼 아무도 못 만드는 것들이죠. 그 아래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좋은 것을 대량으로 빠르게 공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천궁, 철매, K2처럼 실용적인 무기들이라고 덧붙였어요. 마리가 손을 들어 올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한국은 2등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위가 아니라 역할이라고요. 미국은 혁신을 하지만 한국은 혁신을 실행 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죠. 학생들은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비유를 들었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관계처럼요.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지만 삼성은 그 부품과 기술을 공급한다고 말했어요. 누가 더 중요하냐고 물으면 답이 없다고요. 둘 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슈테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현황판이 떴어요. 개전 후 35일째. 미국이 소모한 요격 미사일 숫자가 표시됐습니다. 340발.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숫자를 확인했죠. 저는 옆에 또 다른 숫자를 띄웠습니다. 한국산 긴급 도입 물량 280발. 제임스가 작게 소리쳤습니다. 벌써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많이 쓰이고 있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관찰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을 추가했죠. 비용 효율성 때문에 앞으로 그 비율은 더 올라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전쟁 90일 시점 예상 무기 구성비였어요. 미국산 35%, 한국산 52%, 유럽산 13%. 학생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과반이 한국 무기라고요. 저는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강대국은 무기를 팔지만 한국은 생존 방법을 판다. 학생들은 일제히 칠판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의미를 풀어나갔습니다. 미국 무기는 완벽하게 이기는 무기라고요. 하지만 한국 무기는 오래 버티는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슈테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결국 한국은 방어 전문이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죠. 하지만 현대전쟁에서 방어가 곧 승리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격으로 땅을 빼앗아도 방어로 지켜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변화 추이였어요. 2022년 3월 최대 확장, 이후 점진적 축소. 그래프가 비자를 그렸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공격은 잘했지만 방어선을 유지하지 못했다고요.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버티면서 역습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한국 무기 덕분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저는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넘긴 무기 중 40%가 한국산이었다고 설명했죠. K2 전차, 크랩 자주포, 천공 시스템. 모두 방어와 역습에 최적화된 무기들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새로운 전쟁 경제학. 학생들은 숨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핵심 문장을 가리켰어요. 승리는 더 이상 최고의 무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무기가 결정한다. 마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전쟁이 경제 싸움이 됐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통찰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확하다고요.
그리고 그 경제 싸움에서 한국이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강조했죠. 값싸고 빠르고 믿을 만한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로서 말입니다. 슈테파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의 확신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제임스는 팔짱을 끼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마리는 펜을 돌리며 뭔가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을 지우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의 규칙을 쓰는 나라다. 분필 끝이 칠판을 긁는 소리가 고요한 강의실에 울렸어요. 학생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라고요.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보겠다고 예고했죠. 그들의 세계관은 이미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각을 심어줄 시간이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강의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교수 몇 명도 뒤편에 서 있었어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한국에 대한 파격적인 분석을 한다는 이야기가 학교 전체로 번졌던 겁니다. 저는 잠시 그들을 둘러본 뒤 조용히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프로젝터를 켜자 화면에 단순한 질문 하나가 떴습니다. 전쟁은 누가 이기는가? 학생들은 화면을 응시하며 각자 나름의 답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을 정리할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큰 글씨로 3단어를 적었어요. 마지막까지 버틴 자. 학생들은 일제히 칠판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죠. 전쟁의 역사를 보면 승자는 항상 같은 특징을 가졌다고요.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틴 자였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에 역사적 사례들이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전 미국 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소련 대 무자헤딘, 다시 아프가니스탄 미국 대 탈레반. 세 경우 모두 강대국이 졌어요. 두 마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지구력 싸움이었다고요.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정확한 관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슈테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한국은 그 지구력을 파는 나라라는 건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한국은 국가들에게 버티는 능력을 판다고 설명했습니다. 값싸고 빠르게 공급되는 방어 시스템으로 말이죠.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전쟁 지속 능력 비교 분석이었어요. 미국 무기만 사용할 경우 평균 전쟁 지속 가능 일수 87일, 한국 무기 혼합 사용 시 245일. 거의 3배 차이였죠. 제임스는 놀란 표정으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87일과 245일의 차이는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고요.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줬습니다. 가상의 중급 국가가 강대국의 침공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시나리오 어에서는 미국 무기만으로 방어합니다. 87일째 탄약이 고갈되고 항복하죠. 시나리오 B에서는 한국 무기를 섞었습니다. 245일을 버티는 동안 국제사회가 개입하고 결국 휴전에 성공합니다. 학생들은 숨죽인 채 시나리오를 지켜봤어요. 두 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나라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과장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이 바로 그런 계산을 했다고 설명했죠.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생존 전략을 짤 때 한국 무기가 핵심 변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을 전환하자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이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강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급 국가들이었죠. 폴란드는 러시아, 사우디는 이란, 대만은 중국, 핀란드는 러시아.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슈테판이 패턴을 읽어냈습니다. 전부 위협받는 나라들이라고요. 저는 정확하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두 미국의 보호만으로는 불안해하는 나라들이라고요. 미국이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자체 방어력이 절실했다고 설명했죠.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이 못 채우는 틈새를 파고든 거네요. 저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틈새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그게 주류가 됐다고 말했어요. 화면에 최신 통계를 띄웠습니다. 2025년 전 세계 방산 수출 순위. 미국 1위, 러시아 2위, 한국 3위.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뒤편에 서 있던 교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프랑스,
독일, 영국을 모두 제치고 3위에 올랐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표정들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라고요. 다음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연도별 수출액 변화 추이였어요. 2020년 70억 달러, 2022년 170억 달러, 2024년 280억 달러, 2025년 추정치 350억 달러. 5년 만에 5배 성장이었습니다. 마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출처를 보여줬습니다. SIPRI,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공식 데이터였죠. 슈테판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어 올렸어요. 이 속도면 5년 안에 러시아를 추월할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는 정체되어 있지만 한국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라고 덧붙였어요. 칠판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고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제 참가자가 아니라 규칙 제정자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판에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의미를 풀어나갔죠. 과거에는 미국이 전쟁의 규칙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무기를 쓸지, 어떻게 싸울지, 동맹은 어떻게 구성할지. 모든 게 미국 중심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완벽함보다 지속 가능성. 저는 칠판에 그 문장도 추가했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두 문장을 번갈아 읽었습니다. 제임스가 중얼거렸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요. 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새로운 세계 질서.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미래 예측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 무기를 보유한 국가 50개국 이상,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 25%, 한국 방산 기업 시가총액 합계 5천억 달러 돌파. 숫자들이 나열됐어요. 마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슈테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최강이라고요. 하지만 혼자서는 세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죠. 한국 같은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파트너라는 표현에 학생들이 주목했어요. 제임스가 그 차이를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동맹은 수직 관계지만 파트너는 수평 관계라고요. 과거에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동맹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의 전략을 완성시켜주는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벽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50분이 지났네요. 저는 프로젝터를 끄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7주 전 첫 시간의 조롱과 확신은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경외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를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은 한국을 무시했다고, 미국 무기나 사는 나라로만 봤다고 상기시켰죠. 슈테판이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리는 미안하다는 듯 웃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전쟁의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라는 걸요. 40년간의 제약이 40년간의 준비였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 준비가 지금 전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것도요. 칠판에 적힌 문장들을 다시 한번 읽어줬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틴 자, 한국은 규칙 제정자, 완벽함보다 지속 가능성. 학생들은 조용히 따라 읽었어요. 제임스는 노트에 그 문장들을 또박또박 베껴 적고 있었고, 마리는 스마트폰으로 칠판을 사진 찍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시각이 조금이라도 넓어졌기를 바란다고요. 세상을 볼 때 표면만 보지 말고 그 아래 흐르는 진짜 변화를 읽어내라고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어요. 뒤편의 교수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슈테판은 동료들과 열띤 토론을 시작했고, 마리는 노트를 다시 펼쳐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임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씨앗은 심어졌고 이제 그들 안에서 자라날 거라고요. 문을 닫는 순간 슈테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7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일 겁니다.